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계속되면서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일부터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위를 투입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20곳에 4주간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합니다. 전문의는 46명, 일반인은 92명으로 각 병원에서 교육받고 오는 13일부터 진료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중증 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공중보건의사 200명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군의관 추가 파견을 요청하면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또 한 달간 한시적으로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행합니다.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 입원 환자 비상진료 정책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 향후 필요시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등 의사단체에 대화에 나서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이 좀 다른 환경에서 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런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교수들도 정부의 무리한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사직 행렬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며 군의관과 공보위까지 투입됐지만 공보위에 의존하던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 투입 공보위의 열악한 처우 등도 문제로 떠오르는 등 의료 현장의 피로도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대형 병원으로 차출했죠. 갑작스러운 동원에 현장에선 잡음이 나왔습니다. 파견 나간 공보위들 중 일부는 숙소 대신 병실을 배정받아 항의하는 일이 있었고요. 교육 이틀 뒤 병원 근무가 지침인데도 일부 병원에서는 교육 하루 만에 공보위들을 출근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업무 분장에 어려움도 제기됐는데요. 병원에 투입된 공보위 138명 가운데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인원은 46명뿐이라 진료 역량이 제각각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에선 준비가 덜 된 채 환자를 보다 의료사고가 나진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다양한 국방 수초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적 사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두 양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원톱 체제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김부겸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가 힘을 더하는 쓰리톱 체제를 각각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과 함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 지역에 직접 출마하는 중량급 인사들이 역할을 나누어 총선 승리를 견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꼭 승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저희들이 임명하고 구성한 만큼 그분들 또한 지역에서 그리고 전체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라고 믿고 있고, 지역구 후보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국민의힘은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응원가와 총선용 10대 공약을 내놓으며 본격 선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쓰리톱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선대위가 첫 회의를 열고 한 목소리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입니다. 그동안 당의 공천 잡음에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던 김부겸 전 총리는 레드팀을 자처하며 경각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심판론을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나, 혹은 그런 안일한 마음과 자세가 있었다면. 그러면서 후보자들의 입단속을 당부했는데 막말과 망언이 전체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수가 반복되면 당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큰일 나겠다. 지난 1월 경북 문경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한 달여가 지난 13일 수요일 소방청이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방청은 신고 접수 시간보다 12분 앞서 공장 3층 전기 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돼 식용유 저장 탱크로 확산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기 튀김기의 과열을 방지하는 온도 제어기 작동 불량 등으로 식용유가 발화하는 온도 383도씨 이상으로 가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이틀 전 화재 수신기 경종을 공장 관계자가 강제로 정지시켰고 이 때문에 불이 3층으로 확산한 후 확인돼 신고가 늦어졌습니다. 수신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하면 좀 더 빨리 발견을 했을 거고 그게 신고로 이어져서 저희가 좀 더 일찍 대응할 수 있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직원 5명이 있었는데 이들의 대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당국은 동시에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며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했고 3층으로 진입한 대원 4명 중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으나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은 소방교는 고립됐다 끝내 순직했습니다. 공장은 불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던 데다 불이 번지는 촉매제 역할을 한 식용유에 대한 정보가 소방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대원칙 마련을 포함해 현장 대응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에게 화재 현장 대응과 안전관리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모바일 전파 등 예방 정보 시스템을 정비하고 무전 통신이 수월하도록 송수신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6년까지 8곳에 마련하기로 한 화재 훈련 시설을 15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실종되거나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할 수 있도록 신속 동료 구조팀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14일 목요일 북한은 탱크 부대 대항 훈련을 진행했다며 실전 배치된 신형 탱크의 실사격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탱크 훈련은 한미 자유해방패 연합연습에 대응한 무력 시위로 보이는데요. 훈련에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신형 탱크를 모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탱크 부대 간 대항 훈련 경기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항 경기에서는 6.25 전쟁 당시 서울을 가장 먼저 침공했다고 주장하는 105 탱크 사단이 우승했습니다. 전군의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오늘 대항 경기에 참가한 제105 탱크 사단 관하 구분대들처럼만 준비되어도 전쟁 준비에 대해서는 마음을 푹 놓겠다고. 탱크 부대 훈련에는 2020년 10월 열병식에 처음 등장했던 신형 탱크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신형 탱크의 실기동, 실사격 장면을 부각하며 신형 탱크의 일선 부대 배치가 완료됐음을 과시했습니다. 신형 주력 탱크가 매우 우수한 타격력과 기동력을 훌륭히 보여준 데 대하여서도 만족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 군대가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탱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김정은이 신형 탱크를 직접 몰고 가는 모습의 사진도 여러 장 공개됐습니다. 탱크 부대 훈련은 한미 자유해방패 연합연습에 대응한 군사행동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에는 전투부대를 동원해 최전방 감시초소 돌파 훈련 등을 벌였고 이튿날에는 자주포와 방사포 부대에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과거 한미연합훈련 기간 탄도미사일을 연거푸 쏘아올리며 반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 FS 연습 기간에는 탄도미사일은커녕 순항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가장 최근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4일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특히 한미 FS 연습 기간 이뤄진 세 차례의 군사훈련을 모두 참관한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고 거친 표현의 위협 발언도 자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한편 한미연합을 정리할 한반도 방어훈련인 자유해방패 연습이 14일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연합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습니다. 자유해방패 훈련을 마무리한 우리 군은 앞으로도 실전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선에 도전하는 러시아 대선이 15일 시작됐습니다. 마땅한 경쟁자도 없이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사실상 정권 연장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의 29년 초장기 집권 기록도 갈아치울 걸로 보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무려 24년간 러시아를 철권 통치해오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Клянусь, при осуществл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важать и охранять человека и гражданина. 현대판 짜르로 불리는 그의 5선 당선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성향 인사들은 후보 등록이 거부돼 출마가 좌절됐고 다른 대선 후보 3명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당선돼 임기를 채우면 30년 집권 기록을 쓰게 되며 다음 대선까지 출마할 경우 84살이 되는 2036년까지 집권 연장도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해온 푸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투표율과 득표율로 친정부 성향 여론조사기관은 그의 예상 득표율을 82%로 예측했습니다. Putin has focused his campaign on pledging to fulfill his goals in Ukraine, painting the war there as Russia's existential battle with the West. 이번 선거는 러시아 대선으로는 처음으로 4일간 치러지며 온라인 투표도 도입됐습니다.
집에서 디지털 코드로 신원을 확인하고 원격으로 투표하는 건데 공정한 선거 감시가 어려워져 조작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반대 움직임도 점차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알렉세이 나발리의 부인 율리아 나발라야는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로 거듭 지목하며 서방에서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발라야는 앞서 시민들에게 투표 마지막 날인 17일 정오 일제히 투표소로 나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여주자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